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오, 처음이도 어떻게 잘 박자를 맞췄어요. 요즘 이렇게 오래도 생태 못 맞춘 친구들 많은데. 예, 미리 예습 좀. 우리 이수영 연구원이 온 지 얼마 됐죠, 우리? 이제 만으로 2달 막 넘었어요. 2달 됐어요. 한 1년 된 것 같은데. 자료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속으로 다그치면서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요. 뭐 자료 나오자마자 다음 자료 준비 얘기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또 준비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수영 연구원이 통신업종도 하지만 네. 앞으로 우리 같이 지주도 같이 공부하고 했으니까 지금 빨리 열심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로 자료로 편하게 뭐 이게 방송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방송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녹음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옛날에 팟캐라는 거 했었거든 저희가. 이제 뭐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구독자 10만 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 연블리도 잘하고 연블리가 원래 저희랑 같이 좀 댓글 반도 관리해주고 이러다가 이제 브로커 채널이라는 게 때로 우리가 띄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브로커 분들이 하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송이고 리서치는 기존의 이디온 팟캐스트부터 오던 그런 우리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쓰신 자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통신주 내가 계속 왜 종목 3개밖에 안 하냐 되게 오늘은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저번에 이제 꼰대라고 욕도 많이 하지만 장이 이래서 이게 괜찮은 타임 같거든. 네, 지금 사람들이 좀 방어적인 것도 찾을 가능성도 좀 있다는 생각이어서 저는 오늘 5G 서서히 스며들다. 스며드는 거 맞아요? 5G 잘 안 터지던데 여전히?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뭐 주목을 못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좀 모든 기술이나 뭐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을 보면은 한 번에 뭐가 바뀌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스며들면서 저희 생활을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5G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제가 쭉 한번 들어볼 거니까 시작하시죠. 네. 먼저 시작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이제 부제로 제가 이제 돌아온 Q 그리고 5G 플러스로 진화라고 이제 붙였는데 돌아온 Q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보면은 페이지 이제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항상 통신주를 말씀을 드릴 때 알프 얘기를 항상 빼놓지 않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주가를 결정하는 데 이슈였고 이게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알프에 계속 주목을 해왔고 유저당 평균 수입이죠. 네, 유저당 이제 평균 얼마나 벌어들이냐를 말하는 건데 제 그림 1번을 보시면은 이제 11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4G LTE가 상용화를 했죠. 그러면서 이게 음성이나 문자 중심의 요금제에서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요금제가 변환되고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알프가 급격하게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14년 말에 이제 단통법이 도입을 되면서 이제 선택약정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프가 서서히 하락을 했고 이제 주가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했죠. 그리고 이제 쭉 떨어지다가 이제 5G가 상용화되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알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이슈로 잡으면서 이제 주가의 강한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알프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부분이 이제 11페이지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이제 그림 3번을 보시면은 이제 전체 가입자 기준으로 보급률은 계속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밑에 이제 보급률 핸드셋이랑 스마트 기기를 보시면은 이게 19년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서서히 하락을 하기 시작을 왜 그런 합니다. 거예요? 나도 이거 재밌네 이거. 네, 이 부분은 뭐냐면 핸드셋이라는 게 사실 저희 스마트폰 가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스마트 기기는 태블릿이랑 웨어러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게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조금 뭐 두 개 회선을 쓰다가 한 개로 줄이는 경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 사실 이거는 가입자, 즉 인구에 기반한 가입자이기 때문에 이 가입자 증가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 5번, 6번처럼 방금 말씀드렸듯이 태블릿도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시장이 되다 보니까 증가율이 둔화가 됐고요. 웨어러블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4G 때 저희가 처음 스마트폰이 들어왔죠. 그 부분도 보시면은 가입자 비중이 94%, 즉 거의 전 국민이 지금 스마트폰을 가입을 해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보급률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그림 7번을 보시면은 IoT 회선이 18년부터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Q의 증가를 IoT 회선이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5년 1월 기준으로 290만 회선이었던 IoT 회선이 2020년 말 기준으로 1000만 회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비중도 이제 15%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9번과 10번에서 보시듯이 이제 핸드셋 가입자 수는 이제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IoT 회선은 큰 폭으로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계속을 하고 있거든요. 핸드폰은 줄지만 생활 주변에 굉장히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거네. 네, IoT가 늘어난다는 건. 적용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oT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Q의 증가를 이끌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국내 지금 현재 IoT 시장은 이제 건설이나 이제 산업 현장이나 제조업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는 뭐 헬스케어나 스마트홈, 뭐 자동차를 포함한 뭐 우주 조선까지 모든 산업에 걸쳐서 이제 IoT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질문.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통신주는 뭐 이따 얘기하시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많이 생활에 없다는 게- 늘어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처음에 5G가 투자를 해야 등장하면서 되니까. 예,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일어나서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음. 가장 컸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캐펙스가 이제 첫 해에 가장 많은 캐펙스가 집행이 되고 그 뒤에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세대의 통신 세대가 도입이 되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통신사 입장에서는 초기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를 하거든요. 마케팅만 샀지 5G 이런 쪽들은 투자도 많이 안 했는지 별로 확산도 안 되는 이 거 같고. 부분이 꼬인 숫자- 거 아니에요? 숫자적으로는 이미 이제 18년과 19년을 비교해봤을 때 거의 뭐 3조 원 이상의 캐펙스가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됐고, 실제로 85개시 기준으로 주요 행정동은 이미 깔려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5G의 특성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이 주파수 대역대가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회절성이나 이런 이제 직진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촘촘하게 기지국을 깔아야 되고, 실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기지국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실제로 이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 사용이 실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좀 이 부분이 좀 저희가 피부로 지금 5G를 못 와닿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도 나옵시다. 네, 그래서 이제 IoT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페이지 15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도 23년까지 IoT 기기가 전체 연결 기기의 한 5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지금 바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커넥티드카, 즉 차량 관제 회선이 지금 이 IoT 회선수의 증가를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커넥티드카의 비중은 전체 IoT 시장에서 6.4%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림 16번을 보시면은 이제 23년까지 국내 IoT 기기 수가 4억 개를 넘어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페이지 16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 그래서 차량 회선이 IoT 회선수를 견인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차량 관련된 것들이. 네, 결국은 이게 지금으로서는 커넥티드카가 가장 지금 보편적이죠. 지금 뭐 제네시스 커넥티드, 뭐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 기아차의 유보 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시동을 원격으로 건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공조 장치를 제어한다는 이런 서비스들이 커넥티드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IoT 회선의 증가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커넥티드라는 게 이제 뭐 블루링크는 이제 뭐 현대에서 많이 쓰니까 네. 예를 들어서 길 같은 거 안내도 있는 거고. 네네, 미리 이제 네. 사전에 내비게이션에서 제가 지정을 해놓으면은 이걸 차를 타고 시동을 걸었을 때 내비게이션 차량 내에 탑재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미리 뜬다던가, 아니면은 미리 겨울에 많이 춥잖아요. 그 부분을 추운 상태로 차를 타기 싫으니까 이 부분에 미리 시동을 걸어서 공조 장치로 미리 차를 데워놓거나, 이러한 서비스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기술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스며들면서 진화를 하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림 18에 커넥티드 카의 침투율이 15.3%나 돼요? 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의 침투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개인적 사용하는- 궁금증.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음. 방금 말씀드린 뭐 유보라든가 블루링크 가입자가 사실상 차량 관제 훼손의 전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량 관제 훼손이 지금 340만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초기에 그리고- 그거 달아주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국내 차량 등록 대수가 2,4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나눠보면 한 1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 내가 쓰니까 커넥티드 그것도 거의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네, 요즘에는 거의 네.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서 나오고 그때 나서 나오니까 이제 별로 쓰지도 않는데 그거.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계속 진화를 해가면서 이 부분이 뭐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부분의 뭐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 17번을 보시더라도 이게 뭐냐면 차량 관제 월별 순증을 이제 신차 판매량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차 판매 한 75%가 차량 관제 훼손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즉 커넥티드 카에 새로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걸 가지고 통신사는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느냐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표 2번을 보시면은 이제 제네시스나 현대, 기아의 이제 커넥티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부분의 평균 요금을 내보면 한 8,000원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현대 기아차가 MVNO 알뜰폰 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해서 본인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이 그러니까. 부분을 통신사는 이제 도매 제공 대가로 이제 받아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한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 보면은 이제 통신사가 4,000원에서 한 4,800원 정도를 월 가입자당 받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차량 등록 대수가 현재는 2,400만인데 길게 보면 저는 이제 러프하게 한 2,500만 대로 잡았고 이 부분을 이제 침투율별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침투율이 한 9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통신사가 연간 이제 차량 관제 훼손으로 한 1조 원 이상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이면은 가져오면 그게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도매로 이제 현대나 기아에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따로 통신사에서는 비용을 쓰지 않고 마진이 좋을 것 같아서. 네, 마진이 거의 들지 괜찮네.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IoT에 좀 주목을 하자는 부분도 이제 커넥티드카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부분이 통신주는 있고요. 좀 번외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부터 흥미가 듣기 시작했어요. 좀 네, 더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빠르게 지금 커넥티드카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다음 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IoT 시장에서 이제 커넥티드카 차량 관제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 90% 이상을 누가 채우느냐를 생각을 해봤고 그 부분이 이제 전체 국내 IoT 시장 규모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커넥티드카 회선이 침투율 100%일 때 한 2,500만 대일 테니까 2,500만 대고 이거를 이제 6.4%를 적용해서 역산을 해보면은 국내 전체 IoT 시장 이제 회선 수가 한 3.9억 대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커넥티드 카를 제외한 IoT 회선 수는 한 3.7억 개까지 증가할 수 있지 않겠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와 같은 논리로 이제 알프를 1,000원에서 제가 5,000원 정도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알프가 이제 1,000원에서 5,000원으로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물량상으로 봤을 때 원격 검침 같이 모니터링용 IoT 회선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나타나는 알프는 1,000원 정도의 굉장히 낮은 알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원이라고 알프를 대입을 하더라도 이 3.6억 대가 생산해낼 수 있는 통신사가 가져갈 수 있는 매출 규모가 한 연간 한 4조 원 이상 나오고요. 이거를 좀 더 높여서 본다면은 최고 뭐 12조, 23조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통신사도 이제 IoT로 인해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남들은 이제 잘 공감 안 해줄 거야 아직. 아니 네, 어때요? 그쵸. 얘기. 이런 게 이제 계속 알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알프 알프 얘기를 안 하다 좋잖아.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알프 상승이 억제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알프 같은 경우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전체 알프 이제 블렌드된 알프가 한 37,000원 정도로 해서 4만 원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IoT 회선 같은 경우는 알프가 이제 10,000원 미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프 상승을 억제를 했던 건데 이걸 다시 역으로 해서 IoT 관점에서 본다면은
전체 P와 Q의 곱으로 본다면은 이게 굉장히 큰 쉽게 말해서 성장할 수 있다. 통신사 제일 단점이 뭐 좀 매출이 늘어봤자 돈이 안 남는 게 특징인데 마케팅 비용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런 이거는 그 점에서 강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5G도 어느 정도 안착을 하게 되고 지금 마케팅 비용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단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파트 2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IoT 회선이 거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4억 개까지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런 4억 개가 늘어나는 기반이 되는 지금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트 2 제목을 5G 플러스로 향하는 길목이라고 했는데 이 5G 플러스가 뭐 5G가 또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뭐 변화한다 이런 뜻보다는 5G 플러스 교통, 5G 플러스 뭐 산업, 제조업 이런 융합 서비스가 이제 개화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5G 플러스라는 단어는 융합이라는 단어네 말씀하시는 예, 거죠. 플러스라고 이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9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까지 보시면은 19페이지에 그림 20번을 보시면은 지금 5G는 릴리즈 15 기반으로 이제 상용화가 됐거든요. 여기서 릴리즈라는 게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3GPP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이제 통신 세대에 대한 표준 규격을 정하고 이 표준 규격 표준화가 완료가 되면 이걸 기반으로 여기에 맞춘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상용화 시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릴리즈 15가 첫 번째 5G 표준화였는데 이 부분에서 포함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eMBB 초고속 서비스만을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위주의 속도가 단순히 빨라지는 이런 5G로 진행했던 나도 지금까지 그레이드라는 게 그냥 속도라고 나도 이렇게 편견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통신의 세대의 발전은 거의 속도에 초점을 속도였잖아요. 맞췄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뭐 저희가 그림이나 텍스트로 보던 걸 동영상으로 옛날에는 사진 한 장 받으려도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냥 뜨덕하면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그랬는데 이제 5G에서는 좀 더 달라진 게 이제 URLLC 그리고 MMTC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URLLC는 초저지연, 초고신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자율주행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른 것도 통신 속도가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로를 다니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통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끊김이 없어야 되고 지연성을 최대한 낮춰서 반응 속도를 최대한 늘려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초저지연이나 고신뢰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추가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IoT 세상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IoT 회선이 몇억 개로 4억 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기기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할 텐데 이런 부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기술적 규격들이 필요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결국 릴리즈 16에 포함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V2X나 이런 산업용 IoT가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릴리즈 16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런 표준화 규격이 완료가 되면은 상용화까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릴리즈 16이 20년 6월에 완료됐다는 점에서 이제 올해 연말쯤이면 좀 더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이나 국내 시장에서도 좀 B2B 시장, 융합 서비스 시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26년까지 글로벌 5G 융합 서비스 시장 규모가 한 700조까지 늘어나고 국내 같은 경우도 24년까지 한 19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 같은 산업용, 공공용으로 가장 많이 쓰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이따가 뒤에 말씀드릴 거겠지만 이제 실감형 콘텐츠도 한 23%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그렇고 다들 그 VR 말하는 건가? 네, AR, VR 그쪽 시장이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쪽 변화를 크게 가져올 거다. 네. 그래서 4G 때 폼팩터가 스마트폰이었다면 5G 때는 좀 AR, VR 헤드셋이 되지 않을까. VR 쪽 시장을 높게 네, 보고 저는 반도체 또 그쪽을 많이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5G B2B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비스 안정성이거든요. 그런 안정성을 위해서도 이제 결국은 이제 5G SA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SA가 우리가 스탠다드 언론? 네, 그래서 이제 그림 23쪽에 페이지 23쪽에 그림 25번을 보시면은 지금 5G는 이제 NSA 방식, 논 스탠다드 언론 방식이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보면 가장 위에 4G 코어망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제 결국은 5G 기지국을 쓰되 코어망 자체를 4G를 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통신이. 이 부분이 논 스탠다드 언론인데 이 부분이 5G SA로 되면서 이제 5G 코어망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했던 융합 서비스나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면 5G SA는 그냥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진화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 26번을 보면 되는데 지금 옵션 3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NSA 방식이에요. 4G 코어망에 연결하는 NSA 방식에서 이제 옵션 7을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4G랑 5G 기지국을 서로 보완의 관계로 사용을 하거든요. 5G를 쓰다가 5G가 끊기면 4G를 쓰고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 다음에 나중 되면은 옵션 2나 옵션 4 방식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겁니다.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옵션 2 같은 경우는 4G를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5G 기지국과 코어망만을 사용을 하는 경우고요. 옵션 4 같은 경우는 지금 SK텔레콤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옵션 7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림이 옵션 5에다가 옵션 4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G 기지국에다 5G 기지국을 태우는 형식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5G 기지국에 통신을 하면서 4G도 동시에 사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차선의 의미를 하면은 5G만 쓸 때는 2차선이었다면은 4G 주파수를 추가적으로 태우기 때문에 이걸 4차선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 즉 속도면이나 이런 5G 서비스 안정면에서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4G 기지국을 다 쓰는 거네.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네, 저희가 지금도 보시면은 일반 4G 사용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4G가 끊기면 3G가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통신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당장 4G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4G도 계속해서 백업을 해주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24페이지부터는 이제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좀 5G 특화망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런 특화망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5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가망을 사용을 한다는 뜻인데, 이게 국내에서는 1월에 이제 정부에서 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좀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주파수를 통신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 줘서 쓰게 되면은 통신사들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기업들이 5G를 깔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특화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특정 지역 건물이나 공장 한정된 곳에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벗어나면 사실상 통신사의 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고객들을 상대로 뭐 본인 건물에 방문을 했다던가 이런 분들한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 공장 내에서의 5G만 사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또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사실 네트워크망이라는 게 굉장히 큰 캐펙스를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이 부분이 중소기업 단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통신사가 구축해주고 운영해주는 특화망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한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고, 사실 지금 5G B2B 서비스가 이제 통신사를 중심으로 지금 유즈 케이스를 발굴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적용하는데 한계가 좀 어떻게 보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일반 기업으로 확대되면 응용 산업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신사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페이지 25쪽에 그림 29번을 보시면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특화망을 구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기업에서 직접 주파수를 할당을 받아서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파수는 지정이나 할당을 받지만 이제 통신사가 구축을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통신사가 보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이런 특화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올해
이제 망 중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준비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셔서 26페이지를 보시면 좀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좀 독일이나 영국, 일본 쪽에서 좀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이 19년부터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 특화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신사들의 좀 반발이 많이 컸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일반 기업들이 통신사와 연계해서 같이 구축 운영하는 방안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국내 통신사도 좋게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화망을 따로 한다는 거는 통신 장비나 그런 인프라를 기업이 각자 투자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장비를 직접. 그럼 그런 도입하고. 장비나 그런 기업들은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장비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시장이 더 보통은 일반적으로 장비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는 통신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부분에서 일반 기업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비사도 어떻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정리해 보면은 5G 플러스로 지금 넘어가는 길목에 서 있고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표준화가 됐고 이 부분이 상용화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은 올해 말쯤이면은 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냐. 그리고 5G SA도 국내에서 이미 좀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5G 플러스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이제 계속해서 좀 큰 그림에서 멀리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파트 3에서는 지금 5G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말 기준으로 5G 가입자 수 2,200만 명, 2,300만 명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거의 뭐 올해 기준으로 한 1,000만 명 이상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31번을 보면은 좀 4G랑 5G 가입자 수 상용화 이후에 가입자 수 추이를 비교를 해봤는데 좀 많이 만족스럽진 않죠. 이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G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폼팩터가 나타나면서 4G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거든요. 하지만 5G에서는 이런 폼팩터의 변화보다는 좀 단말기 교체 주기에 맞춰서 좀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이거 왜 같습니다. 하냐면은 새로 사면은 이걸로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알뜰폰이 수혜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긴 하는데 알뜰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넣진 않았지만 좀 알뜰폰의 데이터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선불과 후불 가입자는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IoT 회선이 지금 MVNO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3년이다 보니까 이 교체 주기에 맞춰서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넘어가셔서 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올해는 왜 이렇게 1,000만 명이나 증가를 하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림 33번 같이 이제 상용화 초기에 보시면은 단말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래그십 모델의 출시에 따라서 이제 가입자 수 순증이 좀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19년에는 거의 뭐 갤럭시 플래그십 위주로 출시가 됐고 20년 같은 경우는 좀 중고가 모델 A92라던가 A51 기준으로 중고가 모델들로 이제 좀 확산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00불 이하의 이제 A32이나 A42 같은 이러한 중저가 모델로도 이제 5G 출시가 될 거고요. 뭐 보면은 주말간의 뉴스를 보시면은 A42가 이제 12일에 출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한 40만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페이지 31페이지 그림 35번을 보시더라도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400불 이하의 시장이 한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시장까지 올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중에 이제 5G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한 40% 원저열이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한 60%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좀 5G 가입자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말씀드리면은 32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지금 5G 가입자가 핸드셋 기준으로 20%를 넘어섰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헤비 유저는 이미 좀 많이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그림 37번을 보더라도
이제 상용화 초기에는 무제한 요금제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면서 일반 요금제 비중이 이제 거의 40%를 넘어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반 요금제들도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5G의 잠재 고객인 이제 4G 가입자들의 이제 데이터 사용량이 중요한데, 이제 그림 38번을 보시면은 무제한 요금제나 일반 요금제에 상관없이 4G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도 18년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데이터 수요 측면에서도 이제 5G로 넘어올 때 좀 더 낮은 요금제를 선택하기보다는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사용량을 견인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결국은 4G의 킬러 콘텐츠였던 동영상 스트리밍이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견인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뭐 그림 40과 41번 보시더라도 이제 OTT 서비스 이용률이 이제 전 세대에 걸쳐서 크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35페이지에 넘어가서 이제 그래서 5G에서 사실상 지금까지 아킬레스건이었죠. 이제 킬러 콘텐츠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슨에서 좀 예측한 자료에 보면은 그림 45번처럼 일반적으로 통신사가 그냥 단순히 지금 4G 서비스 하듯이 5G 서비스를 데이터만 제공을 한다면은 알프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할 텐데, 이 부분에서 좀 다양한 콘텐츠나 서비스를 결합할 경우에는 알프가 34%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림 46번처럼 이 중에 이제 몰입형 미디어 서비스가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텐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다. AR, VR이 실감형 콘텐츠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36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최근에 좀 변하는 모습이 이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단 많이 쓰죠, 요즘. 네, 이제 초월하고 뭐 새로운 현실을 좀 초월한 뭐 공간을 말을 하는데, 이런 컨텐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런 컨텐츠들이 결국 메타버스는 AR이랑 VR 기반으로 될 거거든요. 그쵸. 저희가 처음에 AR이랑 VR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면 포켓몬고가 제일 떠오를 거예요. 아마 17년도에 국내에서 대단히 유행했던. 근데 그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이제 AR을 표방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그냥 카메라에 단순히 오브젝트를 띄워놓은 형식이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나 애플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라이다 센서를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라이다가 이제 받는 거죠. 자동차에도 달고 이런 건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감을 실제로 그냥 단순히 카메라에 띄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이 카메라에서부터 위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가 되니까 훨씬 더 현실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말기단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국내 통신사 같은 경우도 VR 헤드셋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SK텔레콤의 점프 VR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림 47번 보시듯이 이 점프 VR 플랫폼 내에 이제 버추얼 미더비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여기서 어떤 컨퍼런스라든가 공연, 행사 같은 걸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활동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순천향대에서 이제 입학식을 VR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AR, VR이 대부분의 서비스가 동영상 감상이나 이런 단방향 위주였거든요. 저희가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하지만 이런 AR, VR 콘텐츠가 사실상 이제는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몰입감이랑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CES에서도 버라이즌이 키노트에서 이제 AR 콘서트 같은 구체적인 이제 AR, VR 서비스들을 공개를 해서 보여줬고요. 이것도 실제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R, VR 단말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100만 원 이상의 좀 부담되는 가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40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5G 킬러 콘텐츠들이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 부분이 가입자 확대와 서비스 확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메타버스, VR, AR 이 시장에 대해서 그쪽 가는 건 알겠는데 또 너무 막 유행어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요즘 마치 그렇죠. 만병통치약처럼 이거를 뭐 메타버스 시대가 왔으니까 뭐 네.
근데 뭐 얼마나 좀 코로나 잠잠해지면 네. 약간 최근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잖아요 이게. 네, 사실 이제 외부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쵸. 가상 답답하니까 세계에서 가상현실을 뭔가- 했던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B2C의 좀 콘텐츠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AR, VR들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의료라던가 산업 현장에서 훨씬 더 그것도 사용이 들었는데 많이 됐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뭐 아니 가서 옷 입으면 되는데 굳이 그러면 가상으로 아니 그 내가 뭐 하도 뭐 어디 가도 뭐 메타버스 막 하면 사람들이 이제 와 이제 하지만 네. 뭐 이런 것들 줌 같은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다른 거지만 네. 네. 최근에 성장주 중에서 밸류에이션 비쌌던 것 중에서 두드려 맞는 대표적인 게 줌 같은 건데 네. 그럼 백신의 속도와 그렇게 반비례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요. 이거는 그냥 원래 이 이리오는 이렇게 막 그냥 하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다 이 얘기를 하길래 통신 회사를 좀 보자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AR, VR 콘텐츠들 결국은 주목받지 못했던 5G 콘텐츠들도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스며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기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기업으로 넘어가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SK텔레콤을 최선호주로 제시를 드리고요. KT랑 LG유플러스도 이제 목표 주가를 선정을 해서 이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업에서는 1위 사업자죠. 그러다 보니까 39페이지 보시면은 뭐 제가 추정한 실적이 나오는데 5G에서도 그렇고 IoT에서도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IoT 1위 사업자죠. 예. 네, 1위 사업자고 5G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상용화됐을 때 좀 30% 중후반대 MS로 시작을 하면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사실은 결국은 다시 이제 순증에서도 가입자 MS가 한 45% 이상 유지를 하면서 기존의 MS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1위 사업자 유지는 문제 없다. 즉 통신 쪽에서의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가장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지주사 전환이죠. 중간 지주 전환. 그쵸. 중간 지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100% 자회사로 떼어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걸리는 점이라고보다는 좀 다른 점이 이제 통신 사업자는 국가 기반 산업이자 이제 규제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 통신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인적 분할로 해서 SK 주식회사 SK가 이제 좀 계속해서 대주주를 유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은 SK주가 이제 SK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를 둘 다 소유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 11.8%는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를 소유하는 형태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SK 지주사 입장에서는 이 26.8%의 사업회사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향으로 SKT 지주회사로 넘길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SK 지주회사는 SKT 지주회사의 좀 지배권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회사를 완전히 자회사로 이렇게 편입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주 전환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저는 또 보는 이유가 이제 기업 가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42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별도 기준 SK텔레콤의 무선 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영업 가치가 19조 원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자회사들에 대한 가치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한 9조 원 정도의 지금 제가 가치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일 시가총액 기준에 지분율 대입하고 50% 할인한 거거든요. 이 50%를 할인하지 않더라도 하이닉스 지분율만으로도 지금 가치가 한 20조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사업부가 분할이 되고 독립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자회사들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주가의 상승 레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SKT가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가치 반영이 확실히 저평가돼 있고 가치를
반영받지 못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자회사 같이 감안하면 상당히 싼 거네. 네, SK텔레콤. 지금 실제로 여기 탑픽이고 마이콘을 하는 거죠. 네, SK텔레콤. 네 맞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뭐 네, 바이를 말씀을 드리고요. 뭐 KT 같은 경우는 뭐 LG 플러스 KT나 SKT나 뭐 본업에서 모두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 뭐 19년 초에 이제 5G 상용화하면서 마케팅 비용이나 캐펙스 많이 늘었던 부분도 많이 안정화됐고요. 마케팅도 이제 사실 안정화 기조에 들어섰고 마케팅 경쟁을 좀 지향하는 방향으로 3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는데 KT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랑 이제 BC 카드를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코로나 때 타격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부동산 같은 경우 호텔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요커라고 말을 많이 했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어쨌든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성장을 조금 억제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어쨌든 본업에서의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48페이지를 보시면은 KT도 좀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단순히 통신을 제공하는 것보다 좀 B2B랑 좀 콘텐츠 쪽을 지금 강화를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KT가 이쪽이 괜찮으니까 뭐 네. B2B도 그렇고 뭐 미디어 컨텐츠도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좋게 보려고 하는데 나머지 쪽이 원래 부분이 워낙 지금도 여전히 보이는 전화국 많이 보이고 네. 뭐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 부분 솔직히 그게 KT한테는 강점이 될 수 있는 게 그만큼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향후 이제 IDC 센터나 이런 MEC 같은 거에 활성화되면은 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말 되네.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가 작년부터 좀 KT 엔터프라이즈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하고 좀 B2B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48페이지 표 14번에 제가 좀 엔터프라이즈 주요 서비스들을 쭉 정리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다양하고 좀 세분화된 B2B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도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게 이제 스튜디오 진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사업을 직접적으로 가져가진 않고 이제 KT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 전 산업 이제 미디어 내 전방에 걸쳐서 이제 모든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제작부터 해서 유통이라던가 이제 방송 IPTV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스튜디오 지윤이가 이제 미디어 콘텐츠 부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제 소싱이라던가 아니면 뭐 펀드를 조성하거나 이제 그룹사가 이제 유통이라던가 이제 기획 제작 부분을 담당을 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부분으로도 좀 많이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 들어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이제 작년 기준 이제 배당금이 1,350원으로 결정이 됐죠. 이 부분에서 1,350원이라는 배당 수익률을 적용을 해보면은 지금 거의 6% 가까이 5% 후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10년간 배당 수익률이 4%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기준으로도 5.8%고 올해 이제 배당 정책이 이제 올해도 별도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의 50%를 배당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 본업인 통신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순이익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하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관으로 KT도 바이콜이네요 그러면? 네, 뭐 어쨌든 통신 3사 지금 뭐 실적 측면으로 보나 뭐 다 업사이드는 충분히 나오는 상태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최선호주로는 SK텔레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LG 플러스는? 네,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SK텔레콤이나 KT는 통신 외에 다른 사업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LG 플러스 같은 통신만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런 통신이 좋아질 때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거의 29%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올해도 한 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개선의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됐던 캐펙스도 5G 기지국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5개시 중심으로
구축이 됐는데 이제 좀 도외 지역으로는 이제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분명히 KPX를 절감할 수 있고 또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완화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 쪽에 이제 통신 사업만을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나 이런 세그먼트별로 좀 세분화돼서 좀 공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 56페이지의 그림 72번을 보시면은 이제 LGU 플러스의 무선 IPTV 인터넷 가입자의 점유율이 뭐 큰 그림에서 보면 뭐 티가 많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쭉쭉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좀 표 17번처럼 5G 유무선 결합 요금제를 굉장히 많이 출시를 했어요. 뭐 넷플릭스라던가 초등나라, 뭐 구글 패키지, 뭐 AR 글래스를 출시하면서 이런 결합 요금제라던가 유선 쪽에서는 이제 아이들 나라, 브라보 라이프 같은 좀 킬러 콘텐츠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좀 결합 요금제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투자 의견 마찬가지로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 16,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습니다. 들어보면 가장 이거는 이제는 서서히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번 방향성은 보이는데 그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아직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종목으로 본다면 SKT는 영업 가치 외에 자회사 가치를 이제 어째 지주사도 커버하실 거니까. 네. 그 감안해서 SOTP 방식으로 보면은 싸다. 네. 충분히 그렇죠? 업사이드가 거의 하이닉스 40% 지분도 갖고 있는 거죠. 네, 하이닉스를 SK 지주 밑에 이제 SK텔레콤이 자회사로 20.1%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SKT 밑에 SK 하이닉스가 SKT 밑에 있는 거잖아. 네네, SK의 손자회사로 돼 있죠. 그렇죠. 손자회사를 쓰니까 SKT가 갖고 있는 거잖아.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인적 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어차피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중간 지주화 되면서 지주화가 되면은 사실상 지주사의 자회사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뭐가 달라지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사실 지주사의 손자회사로 있습니다. 손자회사에서 좀 이제 공정거래법에 제한을 받는 부분이 M&A를 할 경우에 M&A를 100% 자회사로 가져와야 된다는 제한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중간 지주 전환을 하게 되면은 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 SK도 어쨌든 반도체 쪽을 굉장히 큰 그림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M&A라던가를 통해서 수직 계열화나 이런 부분으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궁금한 거야. SKT가 괜찮아 보여서 네네. 길게 보면 누가 이제 주위에 이제 주식 안 하던 분들이 저한테 막 요즘 장 좀 조심스럽다 했더니 그래도 좀 포트폴리오 조정할 때 뭐 가져가냐 하면 제가 이제 금융주 중에서 얼마 전에 뭐 삼성화재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말하고 SKT 얘기한 지는 좀 됐어요. 네네. 근데 하이닉스가 올라가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이라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통신이라는 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이 지체되고 어떻게 보면 성장이 없는 산업인데 사실상 실적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통신이 아직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비통신이다 탈통신이다 근데 다양한 자회사 같은 11번가도 그렇고 네.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런 걸 좀 평가받는 분위기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이게 SK 모든 게 다 묻혀버린다? 사업 회사인 SK텔레콤 밑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부각을 못 받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회가 될 중간지주 전환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맨날 중간지주 전환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보이던데 아직 계획이?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게 이 공정거래법 그거는 전에 이제 김영은 연구도 맨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가 벌써 몇 년째인데 지금. 네, 근데 아니 솔직히 맞잖아요. 그렇게 멋쩍은 웃음 짓지 말고. 이게 시행이 올해 12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진짜로 진짜로? 네, 진짜로 더 이상 진짜 미룰 수 진짜 없다. 믿어도 돼. 이제는 진짜로 미룰 수 SKT가 그 없다. 지분 가치를 반영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거네요. 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네. 맨날 통신에도 와가지고 나한테 뭐 이거 하이닉스 가치라 이러고 그러니까 비상장 가치들을 좀 갖고 있는 게 있거든 SKT가.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전혀 다 이게 평가를 안 받는 사이니까 주가는 싼데 사람들이 이제
저는 뭐 주식 투자는 좋은 기업이 좀 좋은 주가에 있을 때가 그때만이 좋은 주식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찾아보면 몇 개 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KT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그래도 우리가 뭐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뭐 이거 사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그래도 좀 주주가 된 뒤에 움직임이 좋아야 기분이 좋거든. 우리 또 클라이언트들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아, 네.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올해 말이라는 게 기한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기한이 그 연장되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 연장이 돼서 이제 이게 21년 12월 이제 개정안이 시행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시행이 되면 이제 그 전에 중간 지주를 전환을 하게 되면은 2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SK는 활용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올해는 절대 피할 수 없다. 중간 지주 전환. 그 SKT를 바로 파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지금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주사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네. 나는 이게 아까 물적 분할될 가능성인데 물적 분할 쉽지 않을 것 같거든. 네. 인적 분할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내가 봤을 때는. 네, 인적 왜냐면 분할이 물적을 하는 순간 이게 굉장히 시나리오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상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부가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경우가 되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거고. 인적 분할 발표하는 순간 주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조만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그건 전혀 하고 근거 없는 겁니다. 조만간은 통신을 못 믿어요. 맨날 코드 한다고 한다 지금. 오케이. 나는 어그리 같아요. 그냥 SKT를 좀 봐왔거든요. 네. 주가도 움직인 것 같고. 그래요. 네. SKT는 바이콜로. 네, 괜찮네. 오늘 들어보니까 헷갈렸는데.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